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문경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큰 불이 나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순직했습니다. 육가공 업체 직원들을 구조하러 건물에 진입했다가 연락이 끊겼고 건물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첫 금리를 5.25에서 5.5%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의 막판 협상이 주목됩니다. 스테이지 X 컨소시엄이 5G 28GHz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 입찰액을 제시해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됐습니다. 통신시장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은 15cm 이상의 큰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경북 문경시의 한 육가공품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업체 직원을 구조하러 건물에 뛰어들었던 소방대원 2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심우영 기자, 화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경북 문경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시커멓게 탄 공장이 보이실 텐데요. 강한 절기 탓에 건물이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진 모습입니다. 육가공품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7시 50분쯤입니다. 강한 폭발과 함께 불길이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1시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인원 330여 명과 장비 5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는데요. 불길이 확산하는 데다 내부가 붕괴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밤샘 진화로 지금은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구조에 나섰던 소방대원 2명이 순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내용도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 2명이 건물에 들어가 수색을 벌이다 건물 내부가 붕괴하면서 고립됐습니다. 이들은 문경소방서 119 구조구급센터 소속 35살 박모 소방사와 27살 김모 소방교인데요. 수색에 나선 소방당국은 오늘 새벽 0시 21분쯤 2층 높이까지 내려앉은 3층 바닥에서 숨져있는 대원 1명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3시 54분쯤 5m 떨어진 곳에서 다른 1명을 찾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구조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구조물 아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과 구조의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4인 1조로 구조 작업을 벌이던 중 불이 확산하자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건물이 붕괴하면서 2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순직했습니다. 소방당국은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시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4번 연속 동결인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3월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5.50%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4번째 연속 동결로 이번 결정은 시장 전망과도 일치합니다. 이로써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최대 관심은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였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개월간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2% 물가 목표로 가기 위한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say that we have confidence. We're looking for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Implicitly, we do have confidence and it has been increasing, but we want to get greater confidence. 결국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기는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르면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최대 6, 7차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신호가 없었다는 실망감에 다우와 나스닥 모두 하락폭을 키우며 마감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다시 오르는 것보다 2% 위에서 고착화하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범행 직후 이 남성은 시신 일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는데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주택가 앞에 경찰차 여러 대가 서 있고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30일 밤 이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160km 떨어진 곳에서 30대 남성 저스틴 몬을 살해 혐의로 체포했는데 숨진 남성의 아들이었습니다. A male upstairs who was deceased. The officers, initiated an investigation. Right away we established a person of interest. Through some excellent investigative work by our officers and county detectives, we were able to locate the vehicle that the person of interest fled in.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자택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은 범행 직후 부친이 조국을 배신해 살해했다고 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이 영상에는 훼손된 시신 일부의 모습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곧 삭제됐지만 미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I totally screamed like somebody sent the video and I opened the video and I was like, "Oh my God, that's the guy that I see every day that I knew something was unhinged with him." So I couldn't believe it.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극우 음모론 집단의 사상에 심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를 구금하고 정확한 살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 포로를 태운 수송기가 격추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격추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무기 지원 조건을 어긴 셈이 됩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고국 땅을 밟은 포로들이 감격의 포옹을 나누고 가족에게 전화로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Нас обменяло. Да. Нас обменяло, да.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잡혀간 우크라이나 포로 약 200명이 석방됐습니다. 러시아 측도 비슷한 규모인 195명의 포로가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 우크라이나 포로 65명을 태운 수송기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추됐다는 러시아의 주장이 나오며 양국 간 포로 교환이 멈출 거라는 예상을 깬 겁니다. 수송기 격추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격추에 사용된 미사일이 미국산이라는 게 확인됐다며 국제 전문가들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Что самолет сбит, это уже установлено точно, американской системой Patriot.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용도로는 사용을 제한한 조건을 어긴 셈입니다. 포로 교환과 별개로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 최대 도시 세바스토폴에 있는 공군 기지를 공습했다며 영상을 공개했고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미사일 20발을 모두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서라도 유예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 조건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올림픽 청소년 올림픽이 14일간의 열전을 마감하고 오늘 강릉 하키센터 보조 경기장 앞에서 폐막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엔 전 세계 78개국에서 약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우정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이 사업장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지휘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가족의 위로를 전하면서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부산의 한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30대 근로자가 화물 적재함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10명으로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고 유가족께 이런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사고를 신속하게 엄정하게 저희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서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 7천 곳.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267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입니다. 현재 안전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전국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국회 앞에 모여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에도 없는 우리가 가장 강한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사업장에 속한 800만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이어 우리나라의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탄생했습니다. 경매에서 최고가를 써낸 스테이지X 컨소시엄이 최종 승자가 됐는데요. 제4 이동통신사의 출범으로 과점체제 통신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스테이지X가 국내 네 번째 이동통신사로 선정됐습니다. 스테이지X는 어제 열린 5G 28GHz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4,301억 원을 제시해 경쟁자 마이모바일을 제쳤습니다. 낙찰자인 스테이지X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알뜰폰 회사 스테이지5와 증권사, 대학병원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입니다. 4천억 원이 넘는 낙찰가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존 통신 3사의 낙찰가는 2천억 원대 초반이었는데 이보다 2배 많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금방 경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파전으로 시작된 이번 경매는 세종텔레콤의 포기 후 양자 대결로 5일간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상대방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면 낙찰되는 오름 입찰을 50라운드나 실시했음에도 승자가 가려지지 않았고 밀봉 입찰까지 가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낙찰자인 스테이지X는 규정대로 앞으로 3년 이내에 전국의 기지국 6,000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4 이통사 탄생으로 과점체제의 통신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중소사업자인 스테이지X가 기존 통신 3사도 포기한 영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며 기름을 넣는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도해야 할 소방관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운 거였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안쪽에서 한 남성이 담배를 피웁니다. 복장을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소방관입니다. 담배를 피운 장소는 놀랍게도 주유소입니다. 소방관 2명이 오셨는데 그 점검은 아니고 임실 소방서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한 분이 화장실을 가셨는데 그 저기
담배를 피는 모습을 봐가지고 그때 순간 놀라고. 주유소의 흡연을 못하도록 계도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관이 되레 불법을 자행한 겁니다. 소방관이 담배를 피운 장소에는 이렇게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바로 밑이 유류 저장 탱크입니다. 더욱이 흡연 영상이 녹화된 시기가 여름철이어서 유증기로 폭발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할 소방서는 주유소에서 담배 피운 사람이 소방관은 맞지만 우리 직원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은 해보셨어요? 그분이 여기 소속인지? 저희들이 왜 확인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전북소방본부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 기억하실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조선의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조 씨의 범행으로 일면식도 없던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30대 남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 씨의 범행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씨의 범행은 전국 각지에서 유사 모방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을 올려 고소를 당해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자포자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고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사형은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선고가 가능한데 조선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우려가 큰 만큼 위치 추적 전자장치도 30년간 부착할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당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줄 현금을 만들라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권유하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저희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 나가겠습니다. 법정에서는 1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전달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공범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받은 돈은 2천만 원이 아닌 6천만 원이 맞다고 보고 범행을 주도했는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3선 의원이면서도 준법 선거 의무를 무시해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금을 조달하고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도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판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민주당계 인사들을 겨냥해 기획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1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고발사주의 주범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최강욱, 유시민 등 현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고발장에 적혀 있습니다. 2020년 4월 조상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나옵니다.
이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손 차장검사는 고발장을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거고 김 의원에게 직접 보낸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검색한 실명 판결문이 고발장에 포함된 걸 보면 손 차장검사가 직접 관여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또 김 의원이 조 부위원장에게 저희가 작성해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고발장을 보낸 걸 보면 손 차장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보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었어요. 공수처는 앞서 당시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건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일주일 동안 3차례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땅 표면에서 가까이 날아가고 있는 미사일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지면에 가까이 붙은 채 저고도로 비행하다 목표 지점을 타격합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기존의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2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사 훈련을 통해 반격 태세를 검열했다고 했는데 이미 전력화를 마치고 실전 배치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탄도의 앞부분엔 유도 비행에 필요한 광학 장치를 새롭게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식별됐습니다. 저공 비행은 물론 유도 기능 등 전반적 성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상에 있는 레이더 가지고는 실제로 캐치를 못하는 거죠. 순항 미사일은 자폭 무인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반민족, 반통일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입니다. 또 북한이 총선을 앞두고 접경지 도발이나 무인기 침투, 사이버 공격 등 여러 도발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회의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석한 가운데 북한 장사정포 도발 등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통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흥행 보증수표 배우 마동석 씨, 마동석표 액션이 전 세계에 통했습니다. 배우 마동석과 넷플릭스가 손을 잡고 영화 황야를 만들었는데요. 공개 3일 만에 글로벌 탑10 영화 비영어 부문 1위, 전체 부문 2위, 82개국 탑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황야는 지난달 28일 기준 누적 1,430만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황야는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무술 감독을 맡았던 허명행 감독의 연출 데뷔작으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는 사람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렸습니다. 마동석 씨는 장검과 장총, 맨주먹을 총동원해 납치당한 소녀를 구하려는 사냥꾼 역을 연기했는데요. 마동석표 특유의 찰진 액션과 능청스러운 유머가 글로벌 영화 팬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연기 공백기를 가지며 최근 고깃집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기도 했다는 배우 최강희 씨가 이번에는 환경미화원 체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평소 쓰레기에 관심이 많았다며 새벽에 환경미화원 차량을 타고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에 동참했는데요. 드라마와 영화가 아닌 뜻밖의 근황에 누리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다고요. 최강희 씨는 25년 동안 연기를 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에 3년 전부터는 연기를 중단하고 각종 직업을 체험하고 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배움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본 후 다시 연기를 시작하고 싶다며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초록색 이쑤시개로 요리를 한다면 어떨까요? 기름에 넣자마자 뻥튀기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이른바 이쑤시개 튀김 먹방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기름에 튀긴 녹말 이쑤시개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거나 치즈나 조미료를 뿌려 먹었는데요. 이 누리꾼들의 SNS 이 영상은 중국에서까지도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녹말 이쑤시개가 식품이 아니라 위생용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려가 커지면서 급기야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발 먹지 말라며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용도에 맞게 치아 위생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12번이나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을 하나하나 지적했는데요. 독단과 무능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12차례나 언급하며 정부 비판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나라가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고 그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경제가 추락 중이고 때 아닌 전쟁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부가 한 일이라곤 정적 죽이기뿐이고 정부의 시대착오적 이념 전쟁은 정치 양극화와 정치 테러의 원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정치 테러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위기를 총선 승리로 극복하겠다면서도 상황이 엄중해 원내 일당 목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이 대표는 오늘부터 영입 인재들과 전국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인사들을 향해 거센 비판을 이어온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불출마를 선언했죠. 하지만 총선 역할론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아예 고려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당을 지키겠습니다. 공천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남긴 이 글이 발단의 시작이 됐습니다. 당에 남겠다면서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건 당으로부터 전략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열어놨다는 겁니다. 경기지사 출마 이력이 있는 유 전 의원이 수도권의 전략 공천을 받아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단번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MBN에 유승민 전 의원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전략 공천 등에 대해선 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인 경기 오산 투입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그런 검토나 논의 자체를 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TK 아들에 대한 그 소위 애정, 그게 굉장히 무한하셔서 TK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유승민 의원께서는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이어온 유 전 의원에게 당이 정치적 공간을 내주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4월 총선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곳,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공천 절차를 밟았는데 명룡대전의 서막이 사실상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예비 후보 면접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약 10분간의 짧은 면접 뒤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당대표임에도 다른 후보들과 똑같이 면접을 본 이유에 대해선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이 나름의 시스템과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정말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확신하는지 묻자 여유로운 미소도 보였습니다. 이 대표의 도전장을 낸 원 전 장관은 비슷한 시각 인천 계양을 공천을 신청하며 경쟁에 불을 댕겼습니다. 이 대표가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이용한다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권력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습니다.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모두 총선을 앞두고 당내 인천 계양을 공천 절차에 뛰어들면서 이른바 명룡대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지역구 공천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지역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지역이니만큼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한창인데 친명계를 공천하기 위한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앞 유권자들을 상대로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정무수석을 지낸 박양숙 씨는 1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는 2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변호인인 조상호 씨는 3번. 당내 경선에선 경력을 표기할 때 고 김대중, 노무현 등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명 대표 이름도 넣지 못하게 했지만 특정 후보 이름 앞 이 대표 이름이 내세워졌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변호하는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금천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명 밀어주기 해석이 나오는 대목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본선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표 측근이란 게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 지역구가 아닌 서울 강동갑과 동작 을에서도 비슷한 여론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각각 3선 진선미 의원과 초선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인데 서울 종로구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경쟁력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 전 위원장은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갑에선 전 전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혁신위 대변인을 지낸 김남희 변호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당 공식 조사는 아니라고 한 발 뺐지만 공천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내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생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올해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700만 명 선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 전엔 1000만 명에 육박했는데 그야말로 격세지감말이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원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줄폐업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어린이집. 다음 달 폐원을 앞두고 한산한 모습입니다. 다른 곳은 이미 원생을 구하지 못해 지난달 문을 닫았습니다. 애들이 없어가지고 폐업을 했다 그랬는데 맞나요? 사립 유치원이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40%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여전히 정원을 채우는 건 뭐 꿈도 못 꿀 뿐더러.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저출생 추세가 유지되면 4년 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18세 미만 아동 인구 절벽도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707만 명으로 올해에는 600만 명대로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등의 조짐은 찾기 힘듭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출생아 수는 21만 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3분기 0.7명으로 재작년보다 약 0.1명 줄었습니다. 대통령직 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신성한 의회, 오가는 고성과 점잖게 차려입은 의원들 사이의 격렬한 몸싸움.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달갑잖은 소식이지만 다행히 이번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 몰디브로 갑니다. 한바탕 힘겨루기 중인 양복 차림의 남성들. 이내 한 대 엉켜 넘어지더니 급기야 고성을 주고받습니다. 난투극에 이어 어디선가 장난감 나팔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8일 로이터가 입수해 공개한 몰디브 국회의 모습입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소수인 진보당 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몰디브 의회. 여당이 모하메드 모이주 대통령이 임명한 4인의 장관 승인을 보류하기로 하면서 여야 의원 간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만은 않죠. 씁쓸함을 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2월입니다. 설이 코앞이고 곧 정월대보름도 찾아올 텐데요. 한밤중에 펼치는 쥐불놀이의 풍습. 우리에겐 좀 희미해졌지만 멀리 영국에선 10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답니다.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요. 용머리를 앞세운 바이킹 전통의 갤리선이 어디론가 끌려가고 횃불을 든 바이킹들의 행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셰틀랜드 제도에 밤을 물들인 천여 개의 횃불 행렬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스코틀랜드 북동부 셰틀랜드 지역의 전통 축제 어펠리아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12세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들이 이주해 온 데서 비롯해 140여 년을 이어온 축제라고요. 한꺼번에 던진 횃불에 바이킹선이 불타오르며 축제는 최고조에 이르는데요. 우렁찬 함성과 장엄한 풍경, 한 번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지죠. 지난해 상반기 우리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총량이 329kg 정도인데요. 그런데 최근 페루에선 단 한 차례 적발해 7톤이 넘는 코카인을 압수했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 신음하는 남미로 갑니다. 비닐에 쌓여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덩어리들. 천문학적인 숫자가 보이시나요? 무려 7.2톤에 달하는 마약 코카인입니다. 페루 당국이 유럽으로 향하던 나무 타일 선적 안에서 발견한 것들인데요. 타일의 검은 플라스틱 바닥에서 마약 냄새를 맡은 경찰견의 활약에 힘입어 적발해낼 수 있었답니다. 해당 화물은 볼리비아를 거쳐 벨기에로 향할 예정이었는데요. 페루에선 1,000만 달러 상당의 양이지만 유럽에선 3억 달러 이상에 거래된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마약과의 전쟁, 남미는 물론 유럽까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설 명절 전인 이번 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7만 명이 평균 80만 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은행에서 4% 넘는 금리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인데요. 저축은행 같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도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10년 넘은 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차를 지난해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하고 있으면 수혜 대상이 됐는데요. 노후차를 말소하고 전후 2개월 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본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합병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 나라 가운데 미국과 EU를 제외한 12개국의 승인을 마쳤는데요. 대한항공은 일본의 승인이 미국과 EU의 승인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례상 비용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죠. 가장 부담은 역시 소고기인데요. 오늘부터 최대 50%까지 낮아진 반값 한우가 대형마트 등 시중에 풀렸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래도 이 가격에는 살만하다는 반응인데 부담이 좀 줄어들까요? 이승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투플러스 한우 등심 100g당 16,000원. 하지만 30% 할인이 적용돼 실제 가격은 11,400원입니다. 특수 부위인 업진살도 100g에 13,000원 정도입니다. 최고급 브랜드 한우가 10,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판매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은 반색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반가웠죠. 엄청 고물가에 너무 비싸잖아요. 50% 한다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희도 좀 먹고 선물도 좀 하고. 한우 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한우를 사려는 접속자가 몰리며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행사에 들어가는 매장이 더 늘고 품목도 확대됩니다. 국거리용 등 한우를 오는 9일까지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는데 농협 매장과 일반 온라인 쇼핑몰도 행사에 참여합니다. 2월 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한우 할인 행사가 열리오니 부담 없이 우리 한우로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설 성수품 가격 할인에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재고가 쌓이는 한우 소비도 늘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인천은 79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먼지가 쌓여 있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때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먼지는 내일부터 점차 흩어지면서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기압골의 영향으로 호남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차츰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최고 15c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0cm가 넘는 눈이 예상되면서 이들 지역은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 남부 해안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1도, 대전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7도, 대구 9도, 부산은 10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